안녕하세요. 기초공학 둘째 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을 다 준비하시리라 생각해서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 집안 구조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집안 구조물에는 건물이나 교량 등과 같은 구조물의 기초, 말뚝과 케이스는 땡과 제방, 옹벽과 보강토 옹벽, 가설 흙막이 구조물, 가물막이 구조물, 지하 매설관이나 암거, 흙삭기와 땅깎이 사면, 차수벽, 연약지만 트리공, 호안, 방파제 및 방조제, 집안 앵커, 소일, 네일과 그라우팅과 같은 집안 보강, 쓰레기나 폐기물 매립장, 저장 탱크 등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집안 구조물의 압축 하중을 지지하거나 인장 하중을 지지하고 또는 횡방향 하중을 지지하거나 토합을 지지하고 파랑이나 수압을 지지한 기반 계량이나 보강, 차수, 진동 감쇄의 이런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물의 기초는 건물, 교량 등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고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하부 구조물, 이거를 구조물의 기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얕은 기초와 그리고 깊은 기초로 나누어집니다. 얕은 기초는 일반적으로 기초의 폭을 B라고 하고 깊이를 DF라고 했을 때 B분의 DF가 1보다 작으면 얕은 기초, 1보다 크면 깊은 기초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 토일공학회에서 나온 사진으로 생모래를 층층이 이렇게 뿌려서 층층이 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독립부팅 기초를 얹었을 때 독립부팅 기초에서 이렇게 파괴면이 발생하는 사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얕은 기초가 조금 전에 테레자키는 B분의 DF가 1보다 작은 것을 얕은 기초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기초가 깊은 기초가 하도 많기 때문에 4까지도 그 얕은 기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얕은 기초 중에서 시공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때, 전체 면적의 4분의 2 이상일 때, 그때를 전면 기초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매트 기초라고 부릅니다. 자, 깊은 기초는 딥 파운데이션으로서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케이슨 기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다룰 예정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하는 목적은 강이나 또는 바다 위에 교량 건설 공사 시에 이럴 때 바다 밑까지 밑에 그 땅속 하부 단단한 지방까지 기초가 내려가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기초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흙막이 구조물입니다. 흙막이 구조물은 자연 및 인공의 경사 지반이나 굴착면에 발생하는 횡방토합을 지반의 지지력, 수평토합, 앵커 및 버팅 구조의 반력으로 지지하여 지반의 이동 및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경사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러한 흙막의 구조물은 영구 구조물과
일시적인 가설 흙막이 구조물이 있으며 구조 형식은 구조물의 강성에 따라서 연성 구조물과 강성 구조물로 대별됩니다. 강성 흙막이 구조물을 보시면 옹벽, 그 다음에 지하벽, 교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옹벽의 종류를 보면은 중력식 옹벽은 이렇게 옹벽 자체 본인의 본 옹벽의 자중만으로 이 토합을 이렇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러나 이 높이가 5m 이상이 넘어가면은 실제로 중력식 옹벽으로는 이 토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반중력식 옹벽 또는 역T형 옹벽, L형 옹벽, 역 L형 옹벽 또는 더 높아지면 부벽식 옹벽, 지지벽식 옹벽 등으로 토합을 지지하게 됩니다. 낮은 경우에는 돌쌓기나 콘크리트 블록 쌓기 옹벽 등으로 이렇게 토합을 지지하게 됩니다. 강성 흙막이 구조물은 구조물 중에서 또 이런 상자형 옹벽도 있고 라멘식 옹벽, 선반식 옹벽, 선반이 달린 부벽 옹벽 이런 옹벽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토합이 있을 때 토합을 받아주는 U형 옹벽 또는 이련식 우물형 블록 옹벽이 있고 또한 자체의 흙막이만으로 토합을 지지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앵커를 땅속에 지지함으로써 앵커 지지 옹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성토에 이용되지만 집안의 어떤 집안의 높은 어떤 이러한 옹벽을 쌓고자 할 때 여기다가 보강재를 삽입해서 보강재를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성토하여 하는 보강토 옹벽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성의 흙막이 구조물은 H8 플러스 토르벽이 있습니다. H8 토르벽은 H8을 이렇게 설치하고 H8과 H8의 사이의 흙을 토류판이라는 표현보다는 흙막이판이 우리의 한국식 표현인데 흙막이판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H8 흙막이 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속에다가 시멘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만드는 CIP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중해 80에서 100mm 정도의 옹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치는 이러한 지하 지중 연속벽 공법이나 또는 이 디귿자형 말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흙막이를 하는 널말뚝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벽 중에서도 패널식 또는 블록식의 옹벽들도 이러한 연성 흙막이 구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댐이 또 있습니다. 댐은 하천을 가로막아 물을 저수하는 기능을 가진 구조물이고 또 제방은 하천의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물막이 구조물입니다. 호황과 방조제는
호안이나 해안의 침식과 범람을 방지하는 제방입니다. 부두는 항만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호수나 바닷가에 설치하는 암벽 구조물이며, 방파제는 파력을 감쇄시키는 항만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사면은 경사 지반을, 경사사자입니다. 그래서 경사 지반을 일컫는 말로서 자연 사면과 인공 사면으로 구분되고, 인공 사면에는 땅깎기 사면, 흑삭기 사면이 있습니다. 땅깎기는 절토라고 하고 흑삭기는 성토라고 하죠. 땅깎기 사면에는 흑사면과 안반사면이 있고,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방 보강 공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용도에 따라서 철도, 지하철, 도로, 인도 등과 같은 교통터널, 그리고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로터널, 또는 상하수도를 위한 터널, 전기선로를 위한 터널, 통신선로를 위한 터널, 그리고 가스관 등을 위한 터널, 지하 저장용 터널, 방공터널 등이 있습니다. 건설 위치에 따라서 산악에 설치하면 산악터널, 도심지에 설치하면 도심지터널, 하저 및 해저에 설치하면 하저터널, 해저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널을 공사하고 있는 광경이고, 터널이 완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중매설관 및 암거입니다. 암거란 것은 땅 속에 이렇게 사각형의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묻어서 이리로 수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지하도의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로 만든 암거, 강성관이나 연성관으로 시공된 암거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 모습은 배수암거를, 물이 이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배수암거를 나타내며, 이 암거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길이 끊기게 되죠. 길이 끊긴 길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 암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지반 앵커입니다. 앵커는 과도한 수평력이나 상향력을 받는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 속에 인장에 강한 부재를 삽입하여 수평력과 인장력에 대한 지반의 지지력을 보강하는 기초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앵커의 머리부와, 자 그러면 우리 요 지반이 이렇게 있으면 지반에 앵커가 이렇게 설치되게 되겠죠. 이렇게 딱 설치되면 이쪽 밖으로 나온 부분이 앵커의 머리부 또는 두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장을 하는 이 부분을 인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땅과 만나 가지고 이렇게 마찰 저항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구근을 정착부라고 말합니다. 이 앵커는 흙막이 구조물 또는 수평력이나 회전 모멘트를 크게 받는 구조물, 부력을 받는 구조물, 안반사면 등에 설치되는 기초, 그리고 보강터널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보강토 공법입니다. 인장 강도가 큰 금속띠나 봉 또는 토목 섬유 또는 망 등을 지중해 설치하여 인장과 전단에 대한 저항력을 보강한 흙을 보강토라고 합니다. 흙은 보통 일반적인 압축에는 어느 정도 견디지만은 인장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장 강도가 큰 재료를 넣어 가지고 인장과 전단에 저항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최초의 보강토를 이용한 옹벽축조공법은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강재와 전면 보공 형식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콘크리트 옹벽을 대신하여 성토공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뒷체험 후로는 비첨 작성 사질토가 유용하며 보강토 옹벽에 사용되는 보강재와 전면 보호 형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먼저 보강재 종류, 그러니까 땅속에 인장을 받기 위해서 넣는 보강재 종류에 따라서 강성 보강재와 연성 보강재로 나뉩니다. 강성 보강재는 금속으로 만든 띠 또는 금속 봉으로 사용을 하며, 연성 보강재는 토목 섬유포 또는 격자망 등이 이용이 됩니다. 전면 보공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강토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지반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 토합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부분이 보강재가 되고요. 이 앞에 이렇게 전면부에 이렇게 세우는 이 부분이 전면 보호공이 됩니다. 이 전면 보호공은 주로 판으로 의한 보호공, 블록 보호공, 토목 섬유 보호공 등이 있습니다. 이게 금속판이나 또는 콘크리트 판을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전면을 보호하도록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아니면 블록을 쌓아 올리기도 하고, 토목 섬유로 된 그런 어떤 구조체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또 전면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콘크리트 블록의 모습, 콘크리트 전면 보호공의 모습인데, 콘크리트 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요걸 이제 콘크리트 판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올리게 되죠. 이게 콘크리트 판입니다. 또는 금속 전면을 이렇게 금속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금속판이 있고, 콘크리트 블록을 이렇게 차례차례 올려주는 콘크리트 블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잡석을 넣고 이렇게 띠는 안쪽에서 따로 분리하는, 그래서 이거는 블록,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블록과 보강재를 같이 이렇게 서로 물리는 방식인데 반해서 이 방식은 블록체와 보강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연약지반 처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금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류가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반 구조물을 축조할 대상 지반의 지력이 부족하고 압축성이 커서 일반적인 축조 공법으로는 안전한 구조물 축조가 어려울 때 이러한 지반을 연약지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약지반을 구조물 축조에 적합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또는 특수한 대체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연약지반 처리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약지반 처리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치환 공법이 있습니다. 치환은 원래 연약한 지반이 있는데, 이 연약한 지반이 그렇게 깊지 않을 때,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때 이 연약한 지반에 있는 흙을 다른 양질의 흙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첫 번째가 굴착 치환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굴착해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약층을 제거하고 양질토로 치환한다. 강제 치환입니다. 이거는 연약층이 워낙 약하니까 요 위에다가 무거운 양질의 토사를 쌓아 올리면은 이 토사가 이렇게 침하하면서 저절로 양쪽으로 연약층을 옆으로 밀어내고 양질의 토로 치환하는 방식입니다. 폭파 치환은 이 안에다가 폭약을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폭발력으로 연약층을 측면으로 밀어내고 양질토를 치환 되도록 하는 공법으로
강제 치환공법,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흙을 쌓아놓고 밑에는 폭약을 설치하는 이러한 방식을 쓰게 됩니다. 다음은 제하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연약 지반의 상부에 하중을 올려가지고 그 하중으로 인하여 연약 지반의 간극수를 배출시키고 또 유효응력을 증가시켜서 안미를 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성토공법입니다. 지반의 활동에 그 지반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회전하려고 할 때 여기에 회전 모멘트에 대항하는 성토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토를 해줌으로써 이 회전 활동의 저항력을 높여가지고 회전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제하공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구 하중보다 큰 하중을 미리 제하여 소정의 안밀 치마를 발생시킨 후에 여분의 하중을 제거하여 잔류 치마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선행 제하공법은 미리 하중을 올려놓고 오랜 기간 동안 안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이 공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기압 또는 진공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성토 하중을 가는 대신에 안밀을 시켜야 될 지표에다가 피막으로 밀폐한 상태에서 지중해 배서관을 매설하고 진공압을 가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고 강극수를 배출시켜 안밀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탈수공법이나 배수공법과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탈수공법이 나왔습니다. 이 탈수공법은 연직 배수공법이라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샌드 드레인 공법과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공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배수를 시키는 배수제의 종류에 따라서 모래를 사용하면 샌드 드레인, 그 다음에 페이퍼를 사용하면 페이퍼 드레인, 팩을 사용하면 팩 드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약 지층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한 모래 기둥을 이렇게 박는 겁니다. 모래 기둥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러면은 지하수위가 연약점도층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배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 거리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물이 배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만큼 많은 거리를 지나서 배수가 돼야 되지만 바로 옆에다가 모래 기둥을 박음으로써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배수되게 함으로써 배수 거리 H를 짧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박는 배수제를 모래를 하면은 모래 말뚝을 넣으면 샌드 드레인 공법.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 PVD라고 하죠. 페이퍼 드레인 보드를 요거는 보통 아주 폭이 약 10cm 가량이고 요 두께가 약 한 3mm 가량의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페이퍼를 땅속에 박아서 거기 그쪽으로 해가지고 강극수를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팩 드레인은 샌드 드레인과 같으나 모래를 망사자루에 넣어서 연직으로 관입시켜 강극수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모래가 비싸니까 모래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공법입니다. 웰포인트는 우리가 배수해야 할 땅속에다가 이 웰포인트 기둥을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웰포인트 기둥을 이렇게 박으면은 물이 있는 것이 웰포인트를 통해서 배출됨으로써
지하 수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하여 지하 수위를 낮춤으로써 사질 집안의 물다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배수공법입니다. 다음은 진동다짐 공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진동다짐 공법은 모래다짐 말뚝과 쇠석 다짐 말뚝,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암석 기둥 공법, 이러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모래 다짐 말뚝 공법은 SCP라고 샌드 컨벡션 파일이라고 하는데, 충격이나 진동으로 지중해 모래 기둥을 조성하여 집안 다짐과 안밀의 촉진, 강도의 강성 증진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모래 기둥을 박는데 이렇게 SCP로 박는 거는 주로 사질 집안에, 연약한 사질 집안에 다짐을 주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물을 배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연약한 점토 집안에 사용하게 돼서 이 두 개가 같은 모래 말뚝이지만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모래가 비싸지니까 그 쇠석, 슬래그라고 하죠. 다순모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쇠석을 모래 대신에 넣어가지고 다짐말뚝을 조성하는 원리입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바이브로 플로터라는 봉상의 이런 기둥을, 큰 봉상의 바이브로 플로테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지중해 모래 기둥을 조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모래 집안에 대한 물다짐, 진동다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암석 기둥 공법, 이거는 모래나 쇠석 대신에 암석을 넣어 가지고 자갈 기둥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동다짐 공법입니다. 무거운 추를 집안에 낙하시킬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집안의 과행광 수압으로 집안을 다지고 안밀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기화학적 공법입니다. 전기 삼투 공법이라고도 하고, 지중해 진류 전극을 삽입하여 토립자 계면에 음이온에 고착된 양이온이 응극적으로 이동하면서 간극수가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한 탈수 공법입니다. 다음은 전기 고결 공법입니다. 지중해 직류 전극을 삽입하고 양전극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양전극 부근에 형성되는 산에 알루미늄이 섭출 이동되면서 집안을 고결하는 알루미늄 전극법과 전기 영동을 이용하여 전극 부근에 물유리계 용액을 주입하여 간극수 이동에 따라 고결액이 이동하면서 집안을 고결시키는 전기 주입법이 있습니다. 기타로 표충 처리 공법. 이 표충 처리 공법은 준설 매립 집안과 같은 초연약 집안의 표층을 탈수 경화하여 장비 진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주입 공법은 시멘트, 벤토나이트, 약액을 집안에 주입하여 집안을 고결하는 공법입니다. 석회 공법은 점토 성분이 많은 흙에 생석회나 소석회를 혼합하여 안정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가열 안정공법은 보링공 속의 고온으로 주변 집안을 가열하여 집안의 전당 강도를 증진시키고 압축성을 감소시키는 공법입니다. 동결공법은 공사 중 집안 안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상 집안을 동결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나 이 주입공법이나 석회공법, 이런 공법들은 우리 집안의 오염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집안 보강입니다. 연약 집안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절도 사면을 시공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산에 이만큼 이렇게 절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절토를 하고 여기다가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조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 사면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지반보호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법 중에 소일 네일링이 있습니다. 소일 네일링은 철근을 땅속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사면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공법입니다. 억지 말뚝은 억지 말뚝을 수직으로 이렇게 쭉 박아가지고 또 활동에 저항하는 공법입니다. 그라우팅은 그라우팅제를 땅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라운드 앙카는 소일 네일 대신에 앵커를 땅속에 이렇게 설치하여 사면의 활동에 저항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지력 보강 공법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세우고자 할 때 여기 작용하는 하중이 너무 커가지고 밑에 지반이 연약해서 지지를 하지 못할 때 이때 밑에다가 이렇게 지지력 보강을 위해서 철근이나 강관 같은 것을 박는 공법을 마이크로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에다가 그라우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그라우팅 공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톱하기를 하고자 할 때 지하수위가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겠죠. 따라서 물이 또 이쪽으로 막 새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벽체의 안쪽에다가 실시하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되겠죠. 또는 차수 매트나 블랑킷 이런 걸 설치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반 구조물 설계 기준과 설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지반 구조물도 이 갖춰야 할 조건이 안정성, 사용성, 경제성, 안전시공성, 내구성, 환경 친화성 등이 있습니다. 지반 구조물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반에 발생하는 응력은 지반의 전단 파괴 응력에 비해 충분히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반의 파괴 응력이 전단 파괴 응력이 크면은 지반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지반의 전체 침하량과 부동 침하량은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에 무해한 정도라야 한다. 구조물의 사용성을 위해서 침하량과 부동 침하량이 무해한 정도, 허용치 이내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반 구조물은 지진, 폭풍우, 홍수, 바람, 한파 등의 재요인에 대해서 안전해야 한다. 또 지반 구조물은 전도, 활동, 회전, 부상에 대하여 안전해요. 부상은 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떠오르는 현상을 부상이라고 합니다. 지반 구조물과 지반은 부식과 변질 등의 열화 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 깊이는 지반의 동결 깊이보다 깊어야 한다. 또 기초는 지표 침식, 세굴, 굴착 등 지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1m 이상의 깊이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함수비와
수유의 계절적 변동에 의한 집안 윤기나 치마에 대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안 구조물 시공으로 인접 구조물이나 시설의 치마, 수평면이, 진동 등에 유해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 구조물 시공으로 보존 대상 수목의 생육과 기존의 수문책에 대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집안 오염 등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최대한 경제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이 조건에 만족하도록 집안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설계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계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안전율을 사용하는 설계법, 그리고 부분 안전율을 사용하는 설계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전체 안전율을 사용하는 설계법은 집안 구조물의 전도나 활동, 그리고 집안의 활동을 일으키는 하중, 모멘트 또는 전단력이 집안의 지지력, 저항 모멘트 또는 전단 저항력을 전체 안전율로 나눈 값보다 크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허용 지지력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에 발생하는 침하량을 계산하여 허용 침하량을 발생시키는 접지압과 파괴에 대한 안전한 집안의 허용 지지력 중에서 작은 값을 집안의 허용 지지력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이 설계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점성토나 사질토에 대해 산정한 집안 특성치에 대하여 그 진력성들이 각각 다르고 그 값들의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비중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각 영양계소별로 안전율을 다르게 정하는 이른바 부분 안전율을 적용하는 한계상태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몇 가지 한계상태에 대하여 기초가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태는 구조물의 붕괴나 주요 손상을 초래하는 한계 기준을 말하며, 사용 한계 상태는 구조물의 국부적 손상 또는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침하를 그 한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단 강도 정수의 부분 안전율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는데, 고정 하중과 하락 중에는 하중 계수를 곱합니다. 설계 시에 검토할 한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층의 지지력 부족에 의한 지지력 파괴, 지지층의 내부의 깊은 활동 파괴, 경사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초의 활동 파괴, 과도한 치마나 윤기, 기초의 부재의 구조적 파괴 또는 흙과 구조물의 복합적 파괴, 집안의 액상화, 이런 등에 대해서 설계 시에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하는가 하는 점과 적정 설계 기준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전율과 하중계수는 설계 기준의 엄격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구조물의 중요성, 손상 피해의 심각성, 설계에 사용한 각종 계수와 집안 모델링의 명확성, 해석 방법의 정밀성, 그리고 시공 조건, 또 시공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